1623년 음력 3월 1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5월 1일이 음력 3월 12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인 1623년 음력 3월 12일에는 조선의 국왕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새 왕으로 된 인조 반정이 일어난 날입니다. 인조 반정이 이거 교과서에서 많이 보신 그 말일 텐데요. 네. 여기서 반정이 뭘까요? 기억납니다.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는 거. 이게 반정 아니에요? 네,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면 그건 반역이라고 하고요. 네, 왕이 정치를 아주 잘못할 때, 잘못해도 너무 잘못할 때 신하들이 그 왕을 쫓아내는 것을 반정이라고 반정. 합니다. 돌이킬 바를 정, 바른 정치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데 반대로 임금이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신하에게는 그 임금을 몰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조선에서는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두 번의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과연 반정으로 몰아낼 만한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산군은 뭐 폭정을 하고 거의 뭐 정신 나간 왕으로 하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다. 근데 광해군은 마땅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광해군이 원래 적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를 네.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좀 왕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네, 그 얘기부터 해보죠. 광해군은 선조의 서자,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군이 되지 못하고 광해군이 된 거죠. 하지만 선조에게는 다른 적자, 그러니까 대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뭐 별탈 없이 왕자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갈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후계자를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세자를 정할 때 그때 광해군이 가장 능력 있고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세자가 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 광해군은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다독거리고 의병을 또 독려하고 이러면서 세자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자, 아주 좋은 세자, 다음 왕이 좋은 왕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받기까지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임진왜란 시기에 세자로서 활약을 했으니까 국왕지위는 보장이 된 게 아니었을까요? 네, 거의 뭐 예약이 다 된 상태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선조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왕비를 드립니다. 인목왕후하고 재혼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대군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자 광해군을 적자로 영창대군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뿌리 깊은 적서차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선조도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직 영창대군이 어리니 해가지고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광해군은 이렇게 세자를 바꾸자고 했던 그 논란, 여기에서 아주 충격,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데 여기서 적자인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어렵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과했어요. 자기하고 그 세자 자리를 경쟁했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자기에겐 계모가 되는 거죠. 이 인목대비를 폐비해서 경운궁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어머니를 폐하고 폐모, 동생을 죽였다, 살제. 폐모, 살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폐륜으로 인식이 되었고 왕이 폐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왕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퍼지면서 반정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가족까지 죽인 폐륜의 왕이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거만 가지고 반정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그 신하들의 당쟁, 당파 싸움 이런 영향은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드네요. 네, 붕당 간의 생각이 좀 다르긴 했어요. 이때 정권을 잡은 붕당이 북인이라는 붕당이었는데 북인이 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인, 남인 이런 붕당이 반정을 일으키는데 어쨌거나 이 반정이 생각보다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1623년 3월 12일 밤에 이귀,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군대 한 1000명 정도가 저쪽 창의문, 그러니까 자하문을 통해서 도성으로 들어와서 왕이 있는 창덕궁을 공격을 합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궁궐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전부 도망가고 흩어지고 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궁궐이 점령이 돼요. 광해군은 창덕궁 후원
후원의 소나무 숲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타고 넘어가서 피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쉽게 반정군이 궁궐을 점령하고 다음 날 광해군이 또 사로잡혀요. 그래서 광해군의 조카였던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반정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좀 하루아침에 광해군하고 인조의 운명이 바뀐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광해군이 이 외교 정책도 참 잘 폈고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잘했단 말이죠. 네, 광해군 하면 외교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 폐위되는 게 좀 아깝다고 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가 임진왜란 끝나고 중국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막 강성해질 때거든요. 자, 명나라가 후금과 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조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 이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야. 이래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신하들도 대부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국왕이었던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에 명나라 편들었다가 후금이 이기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건 뭐 정치가라면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걱정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은 최대한 편하지 않게 중립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하려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아, 이게 외교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를 도왔다 하더라도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편을 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국왕으로서는 당연히 했었어야 될 그런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후금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해군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감이 좋네요. 예. 네, 그렇지만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고 특히 광해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광해군에게 쫓겨나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폐모살제와 더불어서 이것도 폐륜이다 해가지고 이게 반정의 명분이 된 거죠. 결국은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의 이런 중립 외교도 사장이 되고 폐기 처분되고 이제는 새로운 위기가 또 닥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 4년 뒤에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서 정묘호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조선이 패배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조선은 친명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9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남한산성의 비극이라는 거 있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항복을 하고 성 밖으로 나와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는 이런 참극이 일어납니다. 그때 홍타이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조선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립 외교를 추구했던 이 광해군의 이 정책, 이것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조 반정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을 오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좋은 정치, 좋은 외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네. 예.